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요? 네네. 간단하게죠? 네, 네, 편하게. 사공정규입니다. 끝입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진행해 주실 우리 고영수 실장님 한번 소개해 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영수입니다. 네, 반가. 네. 오늘 제 소개는요, 나중에 자막으로 깔아주실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네. 네.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야기할 때 제가 주로 내과하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자살 예방에 있어서 있잖아요. 자살 예방에 있어서 사실은 이 자살 예방에 있어서 자살만 딱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꾸 떼놓고 생각하는 걸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라벨 있잖아요. 오라벨이라는 것이 한 3, 4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과 어떤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럼 이 라이프에는 쉼도 있고, 뭐 휴식도 있고, 뭐 취미생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워라밸이라는 개념도 원래 나왔던 개념이 우리가 과도한 노동 때문에 나왔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워라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이해를 한다면 일은 마치 조금 좋지 못한 것이고, 일 이외의 삶, 뭐 휴식이라든가 또는 뭐 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삶이라고 여기기가 쉽거든요. 일이 좀 평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일과 휴식과 뭐 또는 놀이를 구분할 수 없는 삶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제는 물론 과도한 노동은 안 되지만은 워라밸이라는 개념보다는 워라벌, 그러니까 워크와 라이프가 블렌딩 되는 것. 그러니까 일과 어떤 휴식과 어떤 놀이가 합해서 내 인생이고 내 도전이고 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어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의 문제도 사실은 그것을 다른 어떤 우리 전체의 정신 건강, 전체의 어떤 정신 치유 이런 것하고 너무 분리해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자살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자살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자살을 막으려는 그 개념에서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조장하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자살하려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살을 막는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치료자라 그러면 내 입장에서 막는 거죠. 그럼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금 보는 것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 파탄으로 잘 곳도 없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상담사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구시설을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한테는 생명 존중이고 자살 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틀에 갇혀서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자살의 원인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많은 병은 우울증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파탄이고요. 전체로 보면 스트레스잖아요. 전체로 보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사회적 요인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우울증은 어떤 자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자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앞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축적돼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도 있는데요. 즉이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식으로 예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뭔가 축적된 어떤 결과로 우울증이 와서 마지막 최종 단계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기 때문에 이 앞에 것을 고쳐야 되지, 우울증 치료만으로 매진한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일부는 동의하는데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 어떤 장소에 굉장히 차가 많고 막 신호등도 없고 막 그 차선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 교통 환경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골절을 입었어요. 이 골절을 입은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있죠. 이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고쳐야 되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골절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는 전체의 관점에서 이 사회적 시스템을 고치는 거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드르케하임 그분이 아마 126년 전에 자살론을 쓰면서 자살이라는 것은 개인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의 총체라는 면이 있다는 걸 최초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원인을 고치기 전에 당장 골절을 입은 사람이라면 수술이 필요하듯이 사회적 환경으로 우울증이 왔다 하더라도 당장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일자리가 없어져서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존중 자살 예방할 때 좀 더 통합적으로, 좀 더 전체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나 소비자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죽고 싶어 하시는 그 분의 실질적인 어떤 필요로 채워주는 것이 자살을 예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있는데, 우리는 어떤 우를 범하냐면요, 제공자 중심으로 해요. 쉽게 말하면 제공자가 정신과에서 하면 정신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상담가 또는 뭐 다른 자원봉사 자기가 주고 싶음으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의학으로 따지면 우리가 밥을 먹는 도구가 이제 숟가락하고 젓가락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런데 이쑤시개는 밥을 먹는 도구, 뭔가 뭐 음식을 먹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밥과 젓가락이 유리하지만은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는 이쑤시개가 더 좋은 도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공자가 줄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짓지 말고 넓게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라.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주제를 원한다. 그럼 정신과에서 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주제를 마련하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영역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통합하는 자세가 됐느냐부터 우리가 126년 전에 드루키하임이 말씀하신 사회적 통합이나 가정적 통합이나 이런 통합이 잘 안 되었을 때 자살률을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생명 존중이나 자살 예방을 하려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통합이 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고 네. 전문가이시긴 하시는데 또 이렇게 그 자살을 막거나 또 줄이는 그 방향 또 이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뭔가 이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자살이 좀 사회적 책임적인 면이 강하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등등에서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살이 개인적인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떠나서 자살 예방을 넘어서 인생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해지려면 정신과 뭐 약물 치료를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럼 약물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하듯이 스트레스 관리, 달리 말하면 마음 관리, 달리 말하면 뭐 마음 처방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좀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근력을 키우려면 예를 들자면 인문학적 강연을 많이 듣는다든지 좋은 인문학적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또는 오늘 우리 고시장은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묻고 상대방 이야기 이해하고 나누고 이런 작업들 자체가 내가 마음의 공부가 되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고요. 정책적인 노력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한다고 해서 이 너무 의학적인 치료에만 몰두한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치료를 이게 되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10% 미만이잖아요.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나머지 90%가 있잖아요.
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든 아니 당뇨병도 마찬가지지만 당뇨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필요하듯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이런 전체적 틀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면 의학적인 게 필요한 사람은 의학적인 제공을 하면 되고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제공을 하면 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하면 좋고요. 또 예를 들자면 아마 자살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범위에서 맞다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필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필요한 첫 번째 거꾸로 말하면 주거예요. 주거가 이게 안정되지 않을 때 이게 자살하고 싶은 요인이 1등이래요.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른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일자리를 잃을 때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주택 공급이라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자리 공급이 사실은 생명 존중과 자살의 방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펼 때 너무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정책 기반자가 직접 그들을 만나서 하다 보면 그러한 연구가 잡히거든요. 그러한 팩트가 잡히거든요. 거기에 맡겨주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탁상공론하지 마라. 직접 가서 만나라. 만날 때 되는 거지. 되게 탁상공론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나라 예산이 빨리 소모되고 나라가 빨리 망하는 방법이 탁상공론적 정책이죠.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어떤 종교인 분들과의 어떤 교류가 제가 많다고 알고 있고 하는데 그 어떤 다양한 종교에서 하는 어떤 생명살림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알고 계신 또 이런 생명 존중에 관한 어떤 활동 사례가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다양한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에서 실제로 우리가 뭐 다양한 종교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한 세 가지 정도만 줄이면요. 일단 우리가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 뭐 대충 뭐 큰 것만 따지면 그러면 이제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의 말씀 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마음 공부고요. 사실은 정신 치유고요. 사실은 우리를 행복을 이루게 하는 왕도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살 예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 오늘 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기성이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하는 이 순간에는 기독교나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대림 시기입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님 탄생 4주 전에 그 캐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따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게 불교로 따진다면 이제 동안거에 해당돼요. 동안거는 10월 보름부터 1월 보름까지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독교와 천주교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반성하는 기간이에요. 불교 동안거는 그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마음 공부를 하고 자신을 참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원래 대림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게 정신의학적으로는 어떤 거하고 좀 매칭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자아 우리가 그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폴스이고 잘못된 자아와 결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자기 트루 셀프를 찾아가는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로 말하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으로 가는 과정. 영성이 트루 셀프고요. 참자기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사탄이나 뭐 이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잘못된 자아라는 거죠. 이게 불교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그 참자기가 불성을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2500년 전에 또는 2000년 전에 부처님과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는 우리보다 뭐 지식으로 보면 훨씬 좀 적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종교를 넘어서 대단한 성각자이자 스승님들이다.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정말 최빈국에서 우리가 35,000달러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을까? 왜 우울증, 중독, 이러한 그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빈곤을 나타내는 수치는 증가될까? 오늘 뭐 종교가 또 뭐 주제 타이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역주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고 생명 존중으로 나아가야 되고 남에 대한 배려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도 자기가 그걸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역주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불교로는 동한 거고요. 천주교나 기독교로는 우리가 대립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서 빨리 행복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유턴해야 된다. 빨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유턴해야 된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유턴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생명 존중이고 자살 예방인 것입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 뭐 이렇게 별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제 종교는 삶의 어떤 의미와 또 그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이제 해 주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종교는 이 생명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가치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우리 곁에 이렇게 한숨 쉬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종교인들이 곁에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일단 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 사람 옆에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있어주는 거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이 먹고 싶은데 오징어를 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물부터 먹고 오징어를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옆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리고 그 사람을 뭐 도와준다는 생각 자체도 금방진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밥 먹기 싫은데 억지로 밥을 먹으라 자꾸 이게 간섭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옆에 따뜻하게 있어주고 도와준다는 개념이 없어야 돼요. 함께 있는다는 개념을 가면 그 사람하고 이제 나중에 소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그럼 그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이 요구를 하면 주면 되고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통이 된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되는 거죠. 억지로 막 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주는 사람이 의도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괴롭히는 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고실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고실장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예, 불쩍 뜨죠. 우리 이 박경석 이사님 있어요, 없어요? 어떠죠? 자, 그럼 저도 들었고 3명밖에 없는데 다 스트레스 나한테 준 적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이 말은 나도 누군가에게 부지불식간에 스트레스를 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부지불식간에 남한테 스트레스 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고 실장님한테 여쭤보면 고 실장님 그 청중으로 강연을 들어갔을 때 앞자리 앉습니까? 뒷자리 앉습니까? 저 뒷자리 앉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우리 고 실장님이 강연하러 왔어요. 굉장히 큰 강연장인데 전부 다 뒷자리 아니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만약에 고 실장님이 나는 강연자가 돼도 사람이 뒷자리는 괜찮아. 나도 친구에 대해서 괜찮아 같으면 그 뭐 나름대로 신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뒷자리에 있는 뭐 왜 그런지 다 알아요.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의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동체 안에 나도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남한테 사랑을 사랑 안 해준 적은 없는지, 내가 남을 소외시키진 않았는지. 근데 대부분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 나는 소외가 됐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공동체의 일원인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소외시킨 적이 없는지, 과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지도 생각해봐야지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자기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남한테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이 공동체는 좀 희망이 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또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지만은 일단 내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네네.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앞서서 제가 질문 드린 그 질문에 또 이렇게 답변 주시면서 혹시 다 하지 못하신 어떤 답변이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제 방송을 앞으로 봐주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개념인데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게 시기적으로 또 안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늦게 보시는 분들은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데,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드는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늘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공정규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